6코스의 시작점 효돈천에 도착했습니다. 한라산의 북사면 탐나계곡, 방성문 계곡으로 흐르는 한천이 한라산의 북사면의 최고의 하천이라면 이 효돈천은 한라산의 남사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최고의 큰 하천입니다. 제주가 유네스코 삼관왕이잖아요. 2002년에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효돈천은 제주도 생물권 보존지역의 핵심 구역으로 지금부터 효돈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올해 6코스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하천은 큰 비가 내릴 때만 흐르는 모두가 건천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장마 기간이라 가지고 하천에 물이 많이 보입니다. 채소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라산에 많은 비가 내린 모양입니다. 물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이곳의 이름이 쇠속각인 이유는 효돈의 옛 이름인 쇠돈의 쇠와 못을 나타내는 못, 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주어 끝을 나타내는 깍이 합쳐져 가지고 쇠속각이라고 불려집니다. 하요 마을의 본향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향당의 모습입니다. 제단의 모습입니다. 실타래와 소지가 걸려 있네요. 바다 향기가 물씬 풍기는 쇠속각의 끝지점 바다와 합수를 하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0.1mm 밖에 내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6코스에 왔는데 비는 내리지가 않습니다. 앞에 지기도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하요항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하얀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빨간 등대가 있잖아요. 이처럼 두 개의 등대가 세워진 곳에는 그 사이로 들어가면 포구나 항이 있는데 작은 포구에는 하얀 등대가 세워진 곳이 있고 또 빨간 등대 하나만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빨간 등대가 세워진 곳에는 배의 위치에서 빨간 등대를 오른쪽으로 두고 왼쪽으로 들어가야 포구나 항이 나오고 하얀 등대 하나만 세워진 포구나 항에서는 하얀 등대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포구나 항이 나옵니다. 생이돌의 모습과 개우지 코지가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이 바위를 생이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모자바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생이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이는 새의 제주어입니다. 새들이 이제 바다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생이돌이라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개우지 코지라 불리는 것은 전복의 내장을 제주어로 개우라 그러거든요. 전복을 이제 껍질에서 떼어내게 되면은 내장이 이제 그 껍질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보는 바위의 모습이 전복의 내장, 개 옷을 닮았다 그래서 개우지 코지라 그럽니다. 코지는 툭 튀어나온 곳을 이야기하는 제주어입니다. 황근이 피었습니다. 노란 무궁화. 지금쯤 2코스 식삼봉 황근나무 자생지와 4코스 황근나무 복원지에 가면은 장관이겠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해안 갯바위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부기나무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습니다. 참나리꽃도 많이 피어 있네요.
갯바위에 내려와 섭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부서지는 파도가 참으로 멋있습니다. 이 섭섬은 섭섬의 이제 그 천연기념물 제18호인가? 파초 이렵이 자생을 하는 곳입니다. 이 파초 이렵은 이곳에서만 자생을 하기 때문에 섭섬 이렵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섭섬은 이제 생긴 모습이 특이해가지고 문필봉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문필봉이라 불리는 바위가 몇 해 전 강풍에 태풍에 부러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지기 오름을 오르겠습니다. 이 제지기 오름은 비고가 90m인 경사가 좀 있는 오름입니다. 해안에 있는 오름이라 오름의 높이는 비고와 거의 같은 95m의 오름입니다. 이 오름의 이름이 제지기 오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곳에 절이 있어 제지기 오름이라고 불린다고 하지만 그 절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 이곳에 절이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사면 쪽에 좀 규모가 있는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에서 수행을 한 스님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런 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제지기라고 어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름의 군락지 송당에 가면은 한문으로 전악이라는 오름이 있는데 그 전악이 한글로는 앞보름이잖아요. 앞보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상의 변화로 아부오름이 됐는데 아부오름으로 불려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 같다는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와, 참나리꽃이 이곳에도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한라산은 두터운 구름을 쓰고 있습니다. 와, 이 하얀 게 다 비닐하우스 농장이잖아요. 전부가 다 비닐하우스 농장입니다. 제지기 오름이라는 어원을 모르면은 그대로 두면은 더 신비롭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목마을은 조금 전에 갯바위에서 바라본 섭섬과 지금 오른 제지기 오름이 있어 참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날씨가 흐려 오름 정상에서 섭섬과 문섬과 범섬이 보이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래도 얇은 방무에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지기 오름 아래 섭섬을 앞에 둔 보목마을의 모습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서둘러 내려가야겠습니다. 남사면에 있는 굴의 모습을 보려고 처음으로 이곳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남사면에 있다는 굴의 위치가 이곳을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곳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래 이곳에 머무르지를 못하겠습니다. 보목포구에 내려왔습니다. 보목은 자리돔이 유명한데요. 한기팔 시인이 자리 물회를 이야기한 시비가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대뿔의 모습입니다. 도는 제주어로 입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구의 입구에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소나무의 솔칵이나 고기에 기름진 내장을
로 불을 밝혀가지고 밤에 이 항폭으로 배가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와, 스쿠버들이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바다로 들어가네요. 앞에 있는 집이 참 곱습니다. 구두미 포구에 들렸습니다. 등대가 하나도 없는 포구, 구두미 포구에 기습특공병 11척이 떠 있습니다. 파도에 감태가 많이 방파제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북구, 머리두, 꼬리미, 이 지형에 생긴 모습이 거북이의 머리와 꼬리를 닮았다 그래서 구두미 포구라고 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어느 지형의 모습을 보고 구두미 포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소천지에 내려왔습니다. 소천지라 불리는 이곳에 한라산에 만설이 되었을 때 날씨 맑은 날 사진 작가들이 이곳에 와서 잠수복을 입고 수명과 눈높이를 같이하여 한라산의 만설의 모습이 반영된 모습을 촬영을 하는 장소입니다. 소천지를 뒤로하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호연지기, 방금 화살을 쏜 궁사가 화살을 주우러 가고 있습니다. 활궁장의 이름이 백록정이네요. 문섬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는 담의 모습이 한해장성의 모습입니다. 산남 지방에서는 지난 5코스에서 잠깐 보았죠. 근데 이제 흔치 않게 보이는 한해장성의 모습입니다. 톡평 한해장성입니다. 지금 보는 이 일대, 해안가 일대를 톡평동 여들의 땅이라 합니다. 이 당의 특징은 어느 장소가 딱 정해진 곳이 아니고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이곳에 와서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을 하고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마음의 비원을 합니다. 이 해안가 일대 전체가 여들의 땅이라 가지고 아무 곳이나 이렇게 바위 틈에 와서 기원을 드립니다. 제를 지낸 다음에 음식을 하나씩 조금씩 뜯어 가지고 바다로 용왕님께 드리는 게 지라 그러고, 그 음식을 바다로 드리는 것을 지드림이라고 합니다. 토평동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지드림을 하는데, 이곳의 당의 특징은 신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해녀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드림을 드릴 겁니다. 촌농이 참 많이도 떨어져 있네요. 사탕도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며 바람을 만들어내 가지고 저 구멍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네요. 참 시원합니다. 하루텔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검은 돌의 모습이 검은 여입니다. 여라 그러는 것은 돌섬의 제주어를 여라고 합니다. 돌이 검어가지고 검은 여라 부릅니다. 뒤에 섭섬이 보입니다. 지금 소나무 숲 사이로 푸른 잔디와 하얀 건물이 서귀칼 호텔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한진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이 호텔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으로도 사용을 했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휴가를 왔을 때 이곳에 묵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내놓았는데 매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절벽에 이런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1950, 60년대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재직이 오름을 내려올 때 살짝 큰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이제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파도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파도 소리가 우렁찬 소라의 성, 폭포와 파도가 만나는 곡선의 아름다움. 이 건물은 설계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학계의 다수 의견은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김중업 씨의 작품이 아닌가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의 성 건물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참 인연이 깊은 건물입니다. 대포동 풍림 빌리지에 있던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전을 했다가 이곳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 이제 이전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소라의 성 바로 맞은편 한 5m도 안 되는 지점에 이 뚝 바로 바닷가 쪽으로 이 아래는 바위 그늘입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폭포와 파도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남영호 조난자 위령탑 앞에 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1970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해난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죠. 이 남영호 위령탑은 서기항에 세워졌다가 서기한 항만공사의 확장 공사 때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중산간으로 갔다가 이곳으로 이제 이전이 되어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이렇게 풀이 무성한 푸대접을 받고 있네요. 이야,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중산간에 살 때 이 소식을 부모님을 편해가지고 통해서 들었는데 그 시절은 섬 전체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울레길에도 잡초가 단정히 다 비어져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방폭포의 모습입니다. 이 정방폭포는 영주식경의 제4격인 정방학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3m이고 너비는 8m이고 수심의 깊이는 5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로 천지연 폭포와 천재연 폭포가 남성의 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정박은 무지개가 오색 영롱한 여성미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떨어지는 저 폭포 위에서는 제주 4.3 때 안덕명 동광 상창 주민들 248명이 이 폭포 위에서 학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과 서청들은 248명을 학살시키면서 발목을 다 줄로 묶어 가지고 한 사람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게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희생된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자 유족들은 희생된 사람의 옷과 소장품으로 혼을 불러와 가지고 안덕면 동광리에 헌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안덕면 동광리에 가면은 헌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포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왈종 미술관이 있습니다. 동광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위에 지어진
서복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서복공원은 진시황의 사자 서불이 동남 동녀 500을 데리고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려 영주산, 지금의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하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곳입니다. 그 전설의 이유로 서귀포라는 그 지명의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서불이 돌아가며 정방폭포 어딘가에 서불과지라는 마애명을 새겼다는 전설의 하나만으로 이런 중국풍의 공원이 이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서귀포에 와서 이런 중국풍의 공원을 본 게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 바로 밑에 정방폭포로 떨어지는 물인데요. 이 정방폭포로 떨어지는 물은 한라산에서 흘러오는 게 아니라 바로 100m 위 지점에 용출수가 솟아가지고 정방폭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용출수의 이름이 정모시라고 합니다. 이 서불과지라는 마애명의 모습입니다. 이 마애명이 있다는 전설의 이유가 이 정방폭포 위에 서복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는 건물의 모습이 소암기념관입니다. 20세기 제주가 낳은 한국 서예의 대가 소암현중화 선생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5가지 서체를 자유롭게 구사한 분이십니다. 서기 진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올레육 코스는 거리는 11km인데 앞서 걸어간 길의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참 기네요. 조선시대 제주에는 삼성 9개의 진 25봉수 38연대가 있었습니다. 이 서기진은 정의현청에 소속된 진지로 성읍 민속마을이 정의현청이 있었습니다. 그 정의현청에서 서귀포까지의 거리가 70리라 가지고 서귀포 70리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진성을 복원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곳의 그 복원의 모습은 다른 곳의 복원의 모습보다 좀 많이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중섭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살의 모습은 1702년 이영상 목사가 제주를 순력할 때 바로 곁에 있는 천지연 폭포에서 화살 쏘는 시합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해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천재화가 이중섭 거리에 들었습니다. 화가 이중섭이 제주도에서 네 식구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 작은 방에서 아내와 아들 둘이 살았습니다. 화가 이중섭은 1951년 1월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1년 가까이 작업을 하다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이중섭 미술관의 모습입니다. 이중섭 화가는 바닷개를 자주 그렸는데요. 이 미술관의 모습도 개의 발이 8개이고 더듬이 큰 발이 앞에 2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해 가지고 기둥을 8개를 세우고 앞에 더듬이 발 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미술관을 갓 벗어나면 서기 본향당이 있는데 본향당의 모습만 잠시 보여주고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18,000의 신들의 고장 제주, 당호백 전로백의 이야기를 다 하려 그러면은 이야기가 너무 깁니다. 서기 본향당의 모습입니다.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의 모습입니다. 올레길을 처음 낼 때는 올레길이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안을 경유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매일 올레시장이 유명해 가지고 지금은 올레길이 시장 안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6코스의 종점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으로 6코스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